피로 물든 한국의 어느 마을 이야기. 2012년 8월 11일 한국 경기도의 외딴 마을. 평온하고 소박한 일상이 어느 날 완전히 뒤집혔다. 중년의 여성 이은지 52가 자신의 집 거실에서 끔찍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가 휘두른 폭력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경험한 끔찍한 최후와 범인의 행적은 이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돌이킬 수 없이 바꿔놓았다. 이은지의 평온했던 일상. 이은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친근한 존재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사기 위해 멀지 않은 곳으로 걸어갔다.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따뜻한 성격으로 사랑받았다. 그녀는 가족에게 헌신적이었고 곧 있을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녀의 집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다. 범인은 누구일까? 그녀를 표적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은지의 죽음이 가족에게, 그리고 그날 마을 전반에 남긴 파장은 깊고도 광범위했다. 조용한 마을에 불안감 사건이 발생한 마을은 흔히 아늑하다고 표현될 정도로 범죄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주변의 숲풀이 무성하고 집들이 드문드문 자리한 이곳은 외부인들의 출입이 거의 없었다. 주민들은 집집마다 서로를 잘 알고 함께 축제와 모임을 나누곤 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이날, 마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공포에 휩싸였다. 이은지의 남편 김태식은 이날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 후 밤 늦게 집에 들어왔다. 마당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잠겨 있었지만 평소와는 다른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아내의 따뜻한 목소리, 부엌에서 들려오던 요리소리 대신 정막만이 김태식의 마음을 짓눌렀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응답이 없자 태식은 급히 집안을 살피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끔찍한 발견. 김태식은 담을 넘어 거실로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아내의 시신을 발견하고 숨이 멎을 뻔했다. 시신은 바닥에 엎드린 채로 놓여 있었으며 머리 주위에 피가 흘러넘치고 있었다. 그 곁에는 피가 묻은 망치가 놓여 있었다. 충격에 가까운 절망이 그를 무너뜨렸고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의 여파 경찰이 도착하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은 단순한 침입 강도가 아닌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다. 피해자는 둔기로 반복적인 공격을 당했고 특히 머리 부위에 집중된 상처의 흔적이 명백히 드러났다. 더욱 기이한 점은 주방에 있던 칼, 2자루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같은 날 마을 사람들은 이은지의 며느리감 박예진 27이 아침 일찍 이은지와 함께 준비 중이던 결혼식 준비를 하기로 했지만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중의 신비와 공포가 마을을 휘감았다. 첫 번째 발견자. 그날 저녁 김태식은 친구들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졌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내 이은지가 환하게 맞아줄 것을 기대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자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느꼈다. 이상한 적막감. 집 앞 마당문은 평소와 다름없이 잠겨 있었다. 그러나 문 뒤로 들려오던 익숙한 소리들이 없었다. 부엌에서 요리하던 그릇 소리도, TV에서 흘러나오던 아내가 즐겨보던 드라마 소리도 일절 들리지 않았다. 김태식은 조금 심란한 마음으로 아내를 불러보았다. 은지야, 나 왔어.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몇 분간 더 큰 목소리로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음산한 적막뿐이었다. 순간 태식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아내가 집을 비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불안감이 엄습하다 태식은 급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 벨소리가 울리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조금 더 초조한 마음으로 이번에는 아들 김진우와 예비 며느리
박예진에게 차례로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로부터 응답이 없었다. 심장의 박동이 점점 빨라지며 불길한 예감이 몰려왔다. 절박한 침입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던 태식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당 문을 넘을 방법을 찾아 담을 기어올랐다. 운동신경이 좋지 않았던 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간신히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간 그는 여전히 푸른색으로 빛나는 집안 불빛을 보고 마음을 조금 놓았다. 아내는 단순히 TV나 자리에 누워있는 것은 아닐까 희망했다. 하지만 거실로 들어선 순간 그의 검은 그림자는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히 고인 채 누군가가 엎드려 있었다.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 눈을 다시 한번 비볐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그의 아내 이은지가 참혹한 모습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공포의 순간 태식은 두려움으로 몸이 굳었다. 머리맡에 놓인 망치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그는 아내를 깨우려 애써 소리쳤다. 은지야, 은지야, 대답 좀 해봐. 하지만 그녀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참담함에 무릎을 꿇고 아내를 부둥켜 안았지만 그녀는 이미 숨을 쉬지 않았다. 이후 태식은 창문 밖으로 들릴 정도로 비명을 질렀다. 사람 살려. 누가 좀 도와줘요. 그의 외침에 이웃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모습에 이웃들조차 할 말을 잃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사람들은 웅성웅성하며 머리를 저었다. 신고와 경찰에 도착 태식은 이웃 중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긴급 신고를 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붙잡고 우리 집에서 제 아내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어요. 하고 겨우 진술할 수 있었다. 모든 이들이 충격에 휩싸여 있었고 집안은 여전히 적막하기만 했다. 사건 현장이 더럽혀질까 두려운 마음에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몇 분 뒤 사이렌이 울리며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그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될 참담한 비극의 시작이었다. 시신 발견 김태식이 아내 이은지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순간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그는 집안에 들어서기 전 아내가 그저 졸고 있을 거라거나 무언가 사소한 이유로 나타나지 않은 것일 거라 스스로 다독였지만 거실에 들어선 순간 그의 모든 기대와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거실의 비극적 장면, 거실 바닥에는 그의 아내 이은지가 엎드려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선혈이 낭자했고 그녀의 목 뒤와 머리카락에는 이미 피가 굳어 있었다. 그는 몇 초간 숨을 멈춘 채 그 끔찍한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한 손엔 그녀의 핸드백이 떨어져 있었고 다른 손은 바닥을 향해 뻗은 채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의 머리 옆에는 피로 얼룩진 망치가 무참히 놓여 있었다. 확인하려는 시도 태식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아내의 이름을 절박하게 불렀다. 은지야, 일어나봐.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면 괜찮을 거야. 그렇지. 그는 울부짖으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지만 이은지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멈췄고 식은 냉기가 그녀의 피부를 감싸고 있었다. 앙상한 몸으로 피범벅인 이 장면은 태식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패닉 속의 외침, 그는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 거실을 나서며 외쳤다. 사람이 죽었어요. 도와줘요. 제발 누구라도. 그의 목소리는 집 밖으로 울려 퍼졌고 이웃들이 낯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몇 분 후 몇몇 이웃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의 집 앞에 서서 안을 엿보았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이웃들은 수군거리며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조용하지만 음침한 현장 이웃들 중 누군가는 손을 벌벌 떨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게 전화를 건 한 여성의 목소리는 떨렸다.
여기 여성이 죽었어요. 남편이 시신을 발견했어요. 집 주소는. 그녀의 진술이 끝나기도 전에 현장 전체는 음침한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감히 거실에 들어가 상황을 더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경찰의 도착 20여 분이 지나 경찰차 2대가 집 앞에 도착했다. 경찰관들이 집으로 들어섰을 때 현장은 여전히 차가운 공포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태식은 자신의 손과 옷이 피로 얼룩진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경찰의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다. 경찰관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며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이은지의 몸은 의학적으로 이미 사망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경찰관 중 한 명은 다른 물건의 흔적은 보이지 않네요. 하지만 누군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공격한 게 분명합니다. 라고 중얼거리며 망치를 바라보았다. 본격적인 수사 시작 경찰은 거실 전체를 면밀히 조사하면서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겼다. 혈흔의 상태, 시신의 자세, 주변에서 발견된 물건들, 모든 것이 중요한 단서로 보였다. 한 경찰관은 주방 쪽에서 칼이 놓여 있어야 할 자리를 확인했다. 거기에는 칼 2자리가 비어 있었고, 이는 나중에 더 큰 의문을 불러일으킬 문제로 이어졌다. 현장에서의 증거 경찰이 도착한 즉시 현장은 격리되었고, 수사 요원들은 거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예상보다 정돈된 느낌이었다. 일반적으로 강력 범죄가 수반하는 아수라장은 아니었지만 거실, 주방, 그리고 집의 일부 구역에는 살인자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다. 피해자의 상태 우선, 피해자 이은지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끔찍한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했다. 그녀의 머리에는 다수의 둥이로 찍힌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는 머리 뒤쪽으로 갈수록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법의학 전문가는 둥기 같은 것으로 반복적으로 타격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살해자가 상당한 분노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자세 역시 주목할 만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한 손이 앞으로 뻗어져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도움을 요청하고자 했던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주변에는 혈자국이 퍼져 있었고, 이는 그녀가 급작스럽게 손상당했음을 암시했다. 주변 환경의 이상점 거실을 둘러본 경찰은 다음과 같은 이상점을 발견했다. 피해자 머리 옆에 피가 묻은 망치가 놓여 있었다. 이 망치는 흔히 집안에서 쓰이는 공구였고, 경찰은 이를 살해 도구로 보고 즉시 압수했다. 피해자의 지갑, 액세서리 등 귀중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장은 강도의 흔적보다는 다른 범행 동기를 시사하는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주방에서 칼 2자루가 사라진 것이 확인되었다. 주방 칼에는 흔히 가정에서 요리에 쓰이는 것들이었으며, 이는 이후 수사에서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피와 지문의 흔적 경찰은 집안 곳곳에서 혈자국을 확인했다. 이 혈자국은 피해자의 방어 행동의 결과인지 또는 살해자가 현장을 빠져나가며 남긴 것인지는 아직 모호했다. 또한 거실 바닥에서 발견된 희미한 신발 자국은 숯불처럼 검은 자국으로 남아 있었다. 이는 살해자가 신발을 신고 있었음을 보여주었고, 현장 외부에서도 유사한 족적을 찾기 위해 수색이 시작되었다. 정리되지 않은 흔적들 범인이 현장을 떠나기 전 일부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것 같았다. 주방 싱크대 근처에 물자국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누군가가 손이나 도구를 서둘러 씻은 흔적처럼 보였다. 수사관 중 한 명은 현장이 깨끗하지 않고 대충 정리된 뒤 떠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살해자가 친숙한 장소에서 급히 행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추측했다. 사라진 식칼과 그 의문,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사라진 칼이었다. 집안의 현장이나
피해자의 방어 흔적에서는 칼을 사용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왜 칼을 가져갔는지에 대해 경찰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웠다. 칼은 추가적인 범행이나 협박 목적으로 가져갔을 가능성, 범인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신이 만졌던 도구들을 모두 처리하려는 의도, 혹은 심리적 이유로 칼을 필요 이상으로 휴대했다는 추론. 주변 집에서의 목격 진술 경찰은 증거 수집 과정 중 이웃들에게도 현장과 관련된 목격 수정 및 진술을 요청했다. 대체로 특별한 소리는 못 들었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몇몇 주민들은 사건 날 새벽에 한 번 큰 물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범행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첫 번째 분석 경찰은 모아진 물리적 증거와 현장 감식을 바탕으로 사건의 얼개를 조금씩 그려가기 시작했다. 떠오르는 의문은 많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살인자는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다. 결국 경찰은 이 장면을 고스란히 사진으로 기록하며 초동 수사를 다음 단계로 이끌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진 실종의 비밀 사건의 현장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바로 이은지의 예비 며느리 박예진 27의 실종이었다. 그녀는 사건 당일 이은지와 같은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살인사건 직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 경찰과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그녀의 실종은 단순히 한 사람이 사라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인사건의 전반적인 전말을 밝히기 위한 결정적 단서로 자리 잡았다. 아침의 평온함과 이상한 징후 사건이 발생했던 오전, 예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돕고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이은지와 함께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평소와 똑같이 아침에 그녀가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한 이웃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조금 창백해 보였어요. 뭔가 고민이나 걱정이 있는 사람처럼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보통 활발한 그녀가 그렇게 조용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은 오전 10시경이었다. 이후 그녀는 이은지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점이 점차 확인되었고 오전 11시부터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휴대전화와 지갑 등 중요한 개인 물품들이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 더 큰 의문을 남겼다. 현장의 침묵 경찰은 초기 수사를 통해 예진의 실종과 이은지의 사망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무엇보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거실 탁자 위에 있었던 점은 매우 비정상적이었다. 예진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두고 사라졌다는 점은 계획된 외출이 아니었음을 암시했다. 또한 경찰은 현장에서 어떠한 저항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집안 물건들은 어질러지지 않았고 강제적인 납치가 이루어졌다는 물리적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예진의 신발 중 하나가 현관 근처에서 뒤집힌 채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녀가 갑작스러운 위협을 받아 급히 움직였을 가능성을 나타냈다. 가족의 증언 예진의 실종이 확인된 이후 김태식과 그의 아들 김진우는 경찰에게 그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김진우는 예진이는 평소 집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혼자 어딘가를 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라고 말했다. 김태식 역시 그 아이는 항상 은지와 다정했어요. 최근에는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그런 걸로 집을 나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라며 딸처럼 가까웠던 예진의 실종에 대한 혼란을 드러냈다. 두 가지 주요 가능성 경찰은 예진의 행방불명이 단순 실종이 아니라 살인사건의 핵심 단서라는 가정해 두 가지 주요 가설을 세웠다. 예진이 범행의 목격자였다. 범인이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을 예진이 목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살인자는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진을 납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그녀의 강제 실종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예진 본인이 표적이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경찰은 이은지가 범인의 주된 표적이 아니었고 예진이 살해 시도의 대상이었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 경우 이은지가 단순히 우발적으로 말려들었거나 예진을 보호하려다 변을 당했을 수 있다. 실종 전 행동과 이상한 신호 경찰은 예진의 최근 며칠간의 행적과 특히 그녀와의 마지막 대화를 나눈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예진의 친구 중 한 명은 그녀가 최근 지나치게 조용해지고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가 말하기를 뭔가 큰 걱정이 있는데 결혼식 준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일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했었어요. 친구는 그녀가 평소답지 않게 기운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예진의 지난 2주간 사용했던 메시지와 통화 기록에서 경찰은 수상한 낌새를 찾아냈다. 그녀는 사건 이전에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기록이 있었으나 그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보였다. 이는 그녀가 사건 이전부터 이미 긴박한 상황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단서가 되었다. 경찰의 초기 조사 결론 경찰은 예진이 살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실종은 단순히 한 사람의 행방불명으로 끝나지 않고 이 비극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 경찰의 최우선 과제는 그녀의 생명을 구하고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시간을 다투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의혹의 중심에 놓인 수수께끼 이은지의 살인사건과 예진의 실종 이후 사건의 전말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경찰은 철저히 현장을 조사하고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수집하며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건은 예상보다 복잡했고 수많은 의문점들이 나타났다. 도대체 누구의 소행이었으며 무엇이 그들의 동기를 설명할 수 있을까? 강도범인가 아니면 지인인가? 경찰이 가장 먼저 직면한 의문은 이 사건이 우발적인 강도 사건인지 아니면 피해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누군가에 의한 계획적인 범죄인지였다. 현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핀 경찰은 강도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사건 현장에서 금품이나 귀중품의 손실이 전혀 없었으며 집안의 물건들 또한 어질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범인은 집안 구조와 피해자들의 일상을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또 다른 질문을 낳았다. 가까운 사람이 왜 이토록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을까? 순간적 분노인가? 아니면 치밀한 계획인가? 이은지의 사망 원인이 둔기로 인한 머리 부상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은 범인의 심리적인 상태를 분석하려 했다. 범행 도구였던 망치는 집안에 있던 물건으로 범인이 갑작스럽게 격분하여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예진의 실종으로 인해 범행이 단순한 순간적 폭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비된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경찰은 이런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고민에 빠졌다. 만약 이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면 피해자와 어떤 이유로 이토록 강렬한 감정적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인가? 분노, 질투, 혹은 복수 같은 강렬한 감정이 범인에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점차 부각되었다. 범인의 행적 경찰은 지역 주민들의 증언 속에서 사건 당일 수상했던 인물들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한 이웃은 사건 전날 밤에 키가 크고 체격이 다부진 남성이 이은지의 집 근처를 서성이던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남성은 회색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며 주민의 기억에 따르면 낯선 사람이었다. 그 말을 들은 경찰은 즉시 주변 폐쇄회로 CCTV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던 남성의 정확한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목격자가
해당 남성이 집안을 엿보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인물이 주요 용의자로 간주되었다. 예진의 연관성 박예진의 실종은 여전히 사건의 가장 큰 불가사의였다. 경찰은 그녀가 사건의 희생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용의자인지에 관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했다. 많은 주민들은 그녀가 항상 상냥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이런 상황에 연루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찰은 예진이 사건 이전에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증언에 주목했다. 그녀의 친구들 중 한 명은 예진이가 최근에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저희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런 심리적인 변화를 기반으로 그녀와 피해자 이은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혹은 제3자가 그녀를 협박하거나 이용했는지의 가능성을 조사했다. 시간과의 싸움 사건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경찰은 시간이 지날수록 용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가 희미해질 것을 우려했다. 범인이 이은지를 살해하고 예진을 데려갔다면 그녀의 생명도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경찰은 주변 자연 환경, 빈 건물, 그리고 지역 상가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을 확장했다. 특히 범인이 남긴 족적과 망치에서 발견된 미세한 지문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단서가 부족해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 사건 이후 마을은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였다. 평소 조용하고 안전했던 시골 마을에 끔찍한 살인과 실종 사건이 발생하자 주민들은 서로를 더욱 의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웃 중 누군가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걸 믿을 수 없어요. 라는 말이 마을 사람들 입에서 끊임없이 나왔다. 또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문단속을 강화하고 밤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마을은 예전의 평온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잃고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끝없는 의문, 점점 더 많은 의문점들이 쌓여갔다. 박예진은 어디에 있으며 그녀의 실종은 이 사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사건의 진짜 용의자는 누구이고 그들의 동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주민들과 경찰은 이 모든 부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중압감을 안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사건의 퍼즐 조각은 완전히 맞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버려진 우물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사건 발생 후 이은지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예비 며느리 박예진의 실종이 사건의 또 다른 결정적 열쇠가 될 것이라 믿었다. 그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되었으며 마을 주변과 인근 산림, 외진 구역들이 철저히 조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틀 후 마을에서 약 500m 떨어진 한 오래된 버려진 우물에서 경찰은 끔찍한 발견을 하게 되었다. 버려진 우물의 위치와 상태. 버려진 우물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곳으로 마을에서도 중요시하지 않던 장소였다. 주변은 잡초와 낙엽으로 덮여 있었고 우물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구조물로 돌담이 무너진 상태였다. 이곳은 평소 주민들이 거의 지나지 않는 지역으로 사건 당시까지도 지역 주민들조차 이곳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우물이 처음 주목받게 된 것은 수색대 중 한 명이 우물 근처에서 악취를 감지했을 때였다. 경찰관 중 한 명은 처음엔 단순히 작은 동물의 사체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상치 않은 냄새가 났습니다. 라고 말했다. 발견 당시에 광경 경찰이 우물 안을 들여다봤을 때 그들은 안에서 까맣게 보이는 비닐봉지들을 발견했다. 몇 번의 조심스러운 조사를 거친 후 이 봉지들이 단순 쓰레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봉지가 열리자 안에는 사람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었고 곧 그것이 실종된 예진의 것으로 밝혀졌다. 봉지 속에서는 그녀의 신체가 분리되어 들어 있었으며 매우 정교하게 처리된 흔적이 있었다.
특히 분리 부위가 상당히 깔끔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아 범인이 이러한 행위에 익숙하거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의학 전문가는 이 정도의 정교함이라면 평범한 사람의 소행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도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라고 분석했다. 주변에서 발견된 추가 단서 우물 주변 흙에서는 여러 혈흔 자국과 신발 흔적이 발견되었다. 신발 자국은 크기로 보아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사건 이후 전기자 전거를 타고 목격된 의심스러운 남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혈흔에서 발견된 흔적물은 우물 속의 시신과 일치하면서 현장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에 힘을 실었다. 경찰은 우물 안과 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단서를 확보했다. 우물 가장자리에 남아있던 피 묻은 끈. 이는 피해자를 묶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비닐봉지와 타깃 봉투들, 시신 처리를 위해 사용된 도구로 이 봉투에는 특정 상점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범인이 해당 상점을 방문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 우물 근처에서 발견된 이 찌그러진 조각은 범행 도구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경찰은 이를 과학수사대에 전달해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의 초기 분석 예진의 시신을 자세히 분석한 법의학자들은 그녀가 죽기 전에 강하게 저항한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녀의 손톱 아래에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피부 조직이 남아 있었으며 이는 결정적인 DNA 단서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그녀의 목에는 심한 눌린 자국이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그녀가 목 졸림으로 인해 사망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점은 범인이 그녀를 단순히 살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체를 처리하는 데 매우 신중하고 치밀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그녀가 살인자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고 있거나 혹은 그녀 자신이 살인자에게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추측이 점점 설득력을 얻었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충격 예진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전체가 충격과 비탄에 휩싸였다. 평범하고 조용했던 마을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은 주민들 간의 신뢰를 깨뜨렸고 모든 사람들을 더욱 위축시켰다. 김태식은 경찰이 발견을 알리자 바닥에 주저앉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예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라며 오열했다. 김진우 역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찰들에게 범인을 반드시 찾아달라고 울부짖었다. 수사 가속화 예진의 죽음과 사체 훼손 방식, 그리고 그녀가 발견된 장소는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지역 상점과 수상한 인물들의 행적 조사에 집중했다. 특히 우물 주변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조각과 비닐봉지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를 통해 범인의 신원을 좁혀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범인이 이처럼 치밀한 행적을 남길 정도라면 그가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사건 조사와 더불어 마을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냉정히 밝혀야 할 진실 우물에서의 발견은 사건의 전환점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질문들을 남겼다. 왜 예진은 죽임을 당했으며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아야 했을까? 그리고 범인은 어떻게 그녀를 이토록 철저히 관리하며 거짓 흔적을 남겼는가? 이 모든 의문에 답하기 위해 경찰은 이제 더욱 심혈을 기울이며 사건 해결을 향한 한 발짝을 내디뎠다. 수수께끼 같은 단서들 우물에서 박예진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경찰은 사건 현장과 주변에서 발견된 단서들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단서들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희망을 제공하는 동시에 더욱 혼란스러운 수수께끼를 만들어냈다. 범행의 흐름과 범인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은 모든 조각을 하나씩 맞추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현장에 남겨진 혈흔과 족적 우물 주위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남긴 신발 자국이 발견되었다. 이 흔적은 크기와 무게로 보아 성인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발자국의 방향은 우물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향해 있었다. 경찰은 이를 통해 범인이 우물의 시신을 유기한 후 신속히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았다. 추가로 우물 가장자리에서 피가 묻은 밧줄 조각이 발견되었다. 이 밧줄은 박예진이 생전에 결박당했음을 암시하며 법의학 감식 결과 밧줄에 묻은 혈액이 그녀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밧줄에서는 다른 사람의 지문이나 외부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는 범인이 현장을 매우 조심스럽게 관리했음을 보여주었다. 비닐봉지에 출처 예진의 시신이 담겨 있던 비닐봉지는 사건의 중요한 단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비닐봉지 표면에는 특정 지역 상점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으며 경찰은 이 정보를 통해 해당 상점을 방문한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상점 주인은 경찰에게 이런 봉지는 주로 도매로 판매되며 일반적인 사용보다는 특정 업종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최근 몇 달간 구매자가 급증한 적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유사한 봉지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추적하며 범인 후보군을 좁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봉지 사용에 대한 명확한 연결고리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했다. 우물 근처의 미세 플라스틱 조각 우물 주변에서는 찌그러진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범인의 유류품일 가능성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조각을 분석하여 특정 도구나 제품에 속한 부품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첫 분석 결과 이 조각은 손잡이를 가진 도구나 기계의 일부로 보였으며 일반적인 주방용품보다는 산업용 도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해당 도구나 기계를 사용하거나 소유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한 정육점 주인이 사용하는 특정 도구가 의심을 받으며 나중에 사건의 주요 단서로 이어지게 된다. 예진의 손톱 아래의 비밀 예진의 시신 부검 결과 그녀의 손톱 아래에서 피부 조직이 발견되었다. 이는 그녀가 생전 마지막 순간에 범인에게 저항했음을 강하게 암시했다. 피부 조직에서 확보된 DNA는 사건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경찰은 확신했다. DNA 분석 결과 조직은 지역에 거주하는 정육점 주인 판상진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이름이 경찰 용의자 명단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그가 사건 발생 전날 이은지의 집 근처에서 목격되었고 회색 전기 자전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 추가 증거는 판상진을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강하게 연결짓게 했다. 범인의 심리적 단서, 범인이 시신 처리를 매우 세밀하게 했다는 점은 그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폭발한 살인자가 아니라 치밀하고 계획적인 행동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시신 훼손 방식이 정확하고 일관된 도구 사용 흔적이 있다는 점, 우물 선택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마을에서 떨어진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사전에 탐색했을 가능성, 현장 정리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일부 흔적이 남은 점, 이 모든 점들은 범인이 자신의 행위에 익숙하고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강박적인 성격을 가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끝없는 물음과 수사에 남은 과제 우물 주변과 박예진의 시신에서 밝혀진 단서들은 사건의 골격을 일부 드러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들도 가져왔다. 왜 범인은 굳이 박예진을 표적으로 삼았고 이런 끔찍한 방식으로 그녀를 처리했을까? 왜 현장에 일부 증거를 남겨두었으며 이는 고의적인 흔적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실수였을까?
경찰은 이러한 단서들을 하나하나 연결하며 퍼즐의 완성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다. 모든 단서는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기 위한 중요한 조각일 뿐이었으며 사건의 진실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수상한 남성의 정체 이은지와 박예진 사건이 점점 깊은 미궁에 빠지고 있을 때 지역 주민들의 증언이 사건의 전개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다. 사건 전날 수상한 남성이 이은지의 집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정보가 경찰에 접수되었다. 이 남성에 대한 진술과 관련된 단서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힌트로 간주되었다. 첫 번째 목격. 낯선 남자의 등장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한 이웃 주민은 밤 늦은 시간에 키가 크고 체격이 튼튼한 중년 남성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에 따르면 이 남성은 회색 전기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이은지의 집 근처를 지나가는 모습이었다. 목격자인 주민 김수진 가명은 그 시간대에는 일반적으로 아무도 밖을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남성은 집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남성의 옷차림이 단순했지만 왠지 모르게 위화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목격. 정육점 주인 판상진, 또 다른 목격자는 다음 날 아침 같은 회색 전기자전거를 마을 외곽의 좁은 도로에서 다시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평소 보던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목격자의 진술은 점차 확실성을 더했고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용의자를 좁혀가기 시작했다. 도시에 있는 정육점을 운영하는 판상진이라는 남성이 주요 용의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판상진은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평소 조용하고 사교적이지 않은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오래전부터 컨트리 하우스에서 독신으로 살면서 정육점을 운영해왔으며 그의 평판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가 우연치 않게 사건 발생 이전에 목격되면서 점차 그를 둘러싼 의문이 쌓이기 시작했다. 판상진의 배경과 행동 조사를 거듭하면서 판상진에 대한 또 다른 사실들이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 몇 차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폭력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으며 오랜 도시 생활에서 실패를 경험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은둔하며 살아왔다. 그의 정육점은 외지인보다는 주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었는데 특이하게도 그는 고객들과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몇몇 주민들은 그가 최근 며칠간 무언가의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그는 알리바이를 명확히 제공하지 못했다. 경찰이 그날 밤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집에서 혼자 잤습니다. 라고만 답하며 구체적인 시간대를 회피했다. 회색 전기자전거의 단서. 회색 전기자전거는 사건의 중심 단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점점 많은 목격자들이 사건 현장 부근에서 이 자전거를 보았다고 증언했으며 경찰은 지역 CCTV 분석을 통해 이 자전거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CCTV 영상 속 전기자전거는 늦은 밤 이은지의 집 근처를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다음 날 새벽 외진 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자전거는 이후 마을 외곽의 숲 근처에서 발견되었지만 주인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자전거의 모델과 구매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판상진이 이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같은 방향으로 맞물리는 단서들, 판상진이 범인일 가능성은 그의 행동 패턴과 물적 증거에서 점차 드러났다. 특히 법의학 분석 결과 예진의 시신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이 판상진의 DNA와 일치함에 따라 그의 연루 가능성은 거의 확실해졌다. 또한 그의 자택에서 발견된 핏자국이 사건 현장의 혈흔과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다. 판상진은 처음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그를 압박하면서 그의 증언은 불일치하고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왜 나타났는가? 판상진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점차 확실해지면서 이제 궁금증은 그가 왜 이은지와 박예진을 목표로 했는지로 이어졌다. 경찰은 두 가지 주요 동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원한, 판상진이 이은지와 과거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조사 중에 그가 불륜 관계를 의심받을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 관계가 깨지면서 그는 복수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목격자 제거, 박예진이 모든 사건을 목격했고 그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잔혹한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을의 충격마을 주민들은 평소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판상진이 이 사건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가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으며 그의 체포가 이루어진 날 마을 전체가 웅성거렸다. 사건의 중심에는 이 수상한 남성의 정체가 있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면밀히 조사되었고 이제 사건의 거의 모든 조각이 연결되어 가고 있었다. 수사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 박예진의 시신이 발견되고 주변에서 확보된 여러 단서들이 판상진이라는 정육점 주인을 용의자로 좁혀가던 경찰은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건이 점점 더 얽히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철저한 수사 과정에서 수많은 수상한 정황과 물증들이 그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증거로 드러났다. 이 단계에서 수사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고 사건의 흐름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집에서 발견된 의심스러운 물품들, 판상진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경찰 수사에 있어 대담한 조치였으나 그 결과 사건 해결의 단서를 다수 확보하게 되었다. 그의 집은 외딴 상이슬기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 중앙과 비교적 떨어져 있었으며 그곳에서 발견된 물품들은 충격적이었다. 피 묻은 옷. 경찰은 그의 침실 옷장에서 여러 벌의 피 묻은 옷을 발견했다. 옷에는 말라붙은 혈흔이 있었으며 법의학 분석 결과 예진과 이은지의 DNA와 일치했다. 작업 도구. 정육점 주인답게 칼과 절단 도구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 일부에는 미세한 혈흔과 조직 조각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시신 훼손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추정했다. 비닐봉지와 끈. 우물에서 발견된 비닐봉지와 일치하는 종류의 여분 봉지가 그의 부엌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는 시신 유기 사건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구매한 물품일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러한 증거들은 판상진의 집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범죄 현장으로서 이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판상진의 모순된 진술. 판상진은 체포 당시부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그의 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모순되었다. 처음에는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사건 발생 밤에 집에만 있었다고 말했으나 경찰이 그의 동선과 행동을 추적한 결과 그는 사건 당일 밤 전기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섰던 것이 포착되었다. 특히 사건 전후 목격된 그의 행적이 집중적으로 조사되면서 그의 진술은 완전히 신빙성을 잃었다. 게다가 경찰이 그의 혈액과 사건 현장 혈흔을 대조한 결과 모든 샘플이 일치함에 따라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CCTV와 데이터 분석의 발전. 사건을 돌파하는 데에는 현대 과학기술의 역할이 크게 기여했다. 지역 곳곳에 설치된 CCTV와 통신 데이터가 판상진의 이동 경로와 그의 행동을 명확히 보여주는 단서가 되었다. CCTV 기록. 사건 발생 전날 밤 그는 회색 전기자전거를 타고 이은지의 집 근처를 배회하는 모습이 분명히 찍혀 있었다. 범행 후 그는 마을 외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또 다른 CCTV에 포착되었다. 통신기록 분석. 그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은 그가 사건 발생 시간대에 이은지의 집 부근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경찰은 판상진의 위치 데이터와 목격 증언을 종합하며 그의 행동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고, 이로써 범죄 당시 모든 정황들이 확실해졌다. 정육점에서의 추가적인 발견, 판상진이 운영하던 정육점 역시 수색 대상이 되었으며 그곳에서 또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도축을 위한 정육 도구 중 일부에서 예진의 것으로 추정되는 미세한 피부 조직이 발견되면서 정육점이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또한 정육점 내부 냉장고에서는 우물에서 발견된 시신 조각과 같은 형태로 절단된 동물 사체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그는 도구 사용과 시신 분할 기술에 익숙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의 범죄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닌 철저히 계획되고 기술적으로 수행된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다. 수사의 전환점, DNA 일치 수사 과정을 통해 결정적 전환점이 된 순간은 판상진의 DNA가 박예진의 손톱 아래 묻어있던 피부 조직과 일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였다. 이는 그가 예진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녀의 죽음에 관여했음을 명쾌히 입증하는 증거였다. 이 중요한 발견은 판상진이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경찰은 그의 구속을 정당화할 강력한 기반을 다졌다. 심리적 압박과 초기 자백, 판상진은 경찰의 증거 제시에 대한 압박 속에서 결국 초반 자백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이은지와 과거에 관계를 맺었으나 그녀가 자신과의 관계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그는 박예진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며 자신을 비난했기 때문에 그녀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 자백은 사건의 전말을 부분적으로 드러내며 수사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마을 주민들의 반응과 여파 판상진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정육점 주인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충격과 불안을 드러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깊은 불신과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결정적 증거로 밝히는 진실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 모든 단서와 증거는 판상진을 사건의 주요 가해자로 지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체포와 자백으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경찰은 이제 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단서를 꿰맞추고 있었다. 모순된 진술의 미로 판상진의 체포 후 경찰은 그의 자백을 얻기 위해 긴 시간 동안 신문을 진행했다. 그의 첫 번째 진술은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에는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불완전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말은 점점 더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러한 모순된 진술은 판상진이 진실을 숨기고 있으며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감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암시했다. 첫 번째 주장, 자신은 무고하다. 판상진은 체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사건 당일 밤에 집에 있었으며 어떠한 살인에도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가 경찰에 처음으로 했던 말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이은지와 박예진의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날 밤 나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CCTV와 통화 내역 등 물적 증거를 제시하며 그가 이은지의 집 근처에 있었음을 증명했을 때 그는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했다. 변명과 시나리오의 변천. 그가 제시한 두 번째 이야기는 이은지와의 관계를 암시했다. 그는 과거 이은지와 가벼운 금전 거래를 했으며 사건 당일 밤에 그녀를 만나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서 자신의 행동을 변명했다. 그의 진술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단지 돈을 받으러 갔습니다. 우리가 크게 다투긴 했지만 그녀를 다치게 한 적은 없습니다. 박예진이 그곳에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진술은 처음 이야기와 완전히 상반되었으며 그가 범행 당시의 정황을 숨기려 하고 있음을 경찰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특히 그가 말한 금전 관계와 관련된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변명은 설득력을 잃었다.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자백 시도 신문이 심화될수록 판상진의 진술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일관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나를 위협했기 때문에 나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그녀와 화해하려고 했지만 그녀가 나를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법의학적 증거와 현장에 남겨진 물리적 흔적들은 이러한 주장과 모순되었다. 경찰은 박예진의 손톱 아래에서 발견된 그의 DNA와 그의 집과 정육점에서 발견된 혈흔이 사건과 일치함을 꾸준히 제시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점점 드러나는 거짓말 판상진의 진술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사건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논리적 결합이 점차 무너진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그는 전기자전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에 그가 회색 전기자전거를 타고 이은지의 집 근처를 배회하는 모습이 분명히 찍혀 있었다. 이에 대한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그의 대답은 다시 바뀌었다. 맞습니다. 내가 자전거를 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단지 공기를 쐬러 나갔을 뿐이었고 그녀의 집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피해자들과의 물리적 접촉을 부인했으나 법의학 분석 결과 박예진의 손톱에서 그의 피부 조직이 발견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이것은 그의 거짓말이 점차 벗겨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진술 속 숨겨진 동기 경찰은 그의 진술이 계속 모순되는 과정에서 그의 동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이은지와의 관계를 부정했으나 조사를 통해 그가 그녀와 과거의 불륜 관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드러났다. 그는 계속해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자 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려고 애썼다. 판상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녀가 나를 조종하려 했습니다. 나는 단지 평화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나를 거부했고 그것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 진술은 그의 감정적 동기가 사건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데 도움을 주었다. 경찰의 전략과 심리전 판상진의 반복된 거짓말과 모순된 진술로 인해 경찰은 심리적 압박 전략을 더욱 강화했다. 조사관들은 그에게 현장 사진과 물증들을 제시하며 그가 사건 현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로 인해 판상진은 결국 수사관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말하기에 이르렀다. 제가 그곳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지 그녀와 대화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끝없는 모순 속 희미해지는 진실. 결국 그의 진술은 사건의 전모를 일부 드러내는 동시에 사건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잔혹했는지를 두드러지게 하는 단서로 작용했다. 그는 자신의 부주의한 발언과 명백한 물적 증거들로 인해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게 되었고 경찰은 그의 말과 증거를 조합하여 사건의 전체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마을의 충격 판상진이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됨에 따라 그의 모순된 진술들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주민들은 그가 그렇게 평범해 보였는데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하다니 믿을 수 없다며 분노와 공포를 표현했다. 자백하는 범인의 모습 판상진은 계속된 신문과 물적 증거의 압박 속에서 결국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의 자백은 단순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한 과정과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감정, 그리고 충격적인 동기를 여실히 드러냈다. 범인의 자백 과정은 경찰 조사와 사건 해결에 있어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다. 결정적 순간, 진실의 문턱에 서다 경찰이 사건 당일 판상진의 전기자전거 이동 경로,
예진의 손톱 아래에서 검출된 DNA와 그의 집에서 발견된 피 묻은 증거물 등 과학적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판상진은 점차 자신이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신문 후반부, 그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며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조사관이 시간의 흐름을 이용해 그의 침묵을 견디는 동안 판상진은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숨길 수 있는 건 이제 없습니다.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첫 시작이었다. 사건 당시의 상황 묘사 판상진은 마침내 그날 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진술은 시간대별로 명확했고 조사관들은 그가 설명하는 장면과 물증을 대조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했다. 이은지와의 만남, 그는 사건의 처음부터 이은지가 주요 표적이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밤, 그는 이은지의 집을 찾아가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했다고 했다. 저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떠나려고 했고 그것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은지가 끝내 자신을 거부했을 때 분노를 느꼈고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자백했다. 박예진의 등장, 그는 이은지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던 중 박예진이 현장을 목격하면서 사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예진은 우리를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는 저를 몰았으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죠. 이 상황에서 그는 두려움과 충동에 휩싸여 박예진을 제압하기로 결정했다고 고백했다. 범행 실행, 그는 이은지와의 언쟁이 격해지면서 그녀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박예진을 목격자로 두는 것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저는 그 순간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았지만 이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범행 동기와 감정의 폭로 판상진의 자백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의 심리적 동기였다. 그는 단순히 감정적인 반가쇠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렸던 분노와 집착이 폭발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이은지가 저를 거부했을 때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좌절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 없이는 제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또한 박예진에 대해서는 단순한 목격자로서 제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박예진의 마지막 표정과 그녀의 저항은 그의 양심에 큰 무게를 남겼다고 한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저는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준비와 계획성 자백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였던 행동들 뒤에 치밀함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그는 이은지의 집 구조와 일정을 사전에 파악했고 범행 도구로 사용할 물건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특히 우물에 박예진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비닐봉지와 밧줄을 준비한 점, 그리고 증거를 최대한 남기지 않으려는 행동은 그의 계획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저는 모든 걸 마치고 사건이 발각되지 않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 자신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경찰이 저를 잡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자백 당시 판상진의 모습 진술 도중 판상진은 여러 차례 울먹였고 자신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손은 끊임없이 떨렸으며 조사관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꺼려했다. 이 모습은 악랄한 범인의 이미지보다는 스스로를 저버린 한 인간의 몰락을 엿보게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짓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경찰의 분석과 마지막 퍼즐 조각 판상진의 자백은 모든 조사 과정을 하나로 이어주는 결정적인 연결고리였다. 그의 상세한 진술은 이전에 모순되었던 정황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었고 물리적 증거들과 완벽히 부합했다. 경찰은 그의 자백에 따라 그의 진술을 철저히 검증하며 사건의 그림을 완성했다. 여론과 사회적 여파 판상진의 자백은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다. 한 사람의 왜곡된 감정과 집착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뒤틀린 사랑과 집착이 빚은 참극으로 보도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다. 사건의 전모, 드러난 모든 진실, 판상진의 자백과 수사 결과가 하나로 맞춰지면서 비로소 모든 진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그의 치밀한 계획과 끔찍한 범행은 경찰과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기며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억눌린 분노와 집착이 빚어낸 계획적인 범행임이 드러나면서 그 잔혹함이 더욱 부각되었다. 비극의 시발점, 왜 이은지였는가?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이은지와 판상진의 복잡한 관계가 있었다. 판상진은 자백에서 이은지와의 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하며 그녀와 관계를 끝내려 했던 이유가 이번 비극의 직접적인 시발점으로 작용했음을 밝혔다. 이은지는 제 삶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희망마저 뺏어가려 했습니다. 과거 두 사람 사이에 나누어진 개인적이고 은밀한 관계가 무너졌을 때 판상진은 감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순간을 맞이했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느니 차라리 끝내고자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이은지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고 한다. 박예진의 비극적 말로 목격자가 된 이후 박예진은 이번 사건에서 단지 결혼을 준비하는 평범한 젊은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불운은 우연히 모든 상황을 목격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다. 판상진은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며 그녀를 제거해야 할 목격자로 간주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본 순간 저는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녀를 처리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가 경찰에 신고한다면 제 삶은 끝장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박예진은 두려움 속에서도 저항했지만 판상진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강압적으로 제압하며 사건을 이어갔다. 그는 그녀를 단순히 없애려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잔혹한 본성을 드러냈다. 우물과 시신유기, 신중하게 계획된 것처럼 보였던 우물 시신유기 과정은 그의 범죄가 단순히 감정적 폭발의 결과가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다. 판상진은 우물을 시신을 유기할 장소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곳은 아무도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우물을 잊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도 그곳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예전에 우물을 조사하며 주변의 어떠한 사람도 자주 지나가지 않는 것을 목격하고 범행 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시신을 훼손하고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하는 치밀함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세세하게 계획했다. 결정적인 물증, 도구와 혈흔 경찰은 판상진의 자백과 물리적 증거를 대조하여 그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특히 그의 집과 정육점에서 발견된 여러 증거물들은 사건을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었다. 도구, 정육점에서 사용되던 절단 도구에서 예진과 이은지의 DNA가 발견되었다. 이는 시신 훼손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혈흔, 판상진의 집에서 발견된 혈흔과 유사한 혈액 샘플이 사건 현장과 일치했으며 이는 그가 범행 후 충분히 자신의 흔적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비닐봉지, 우물에서 발견된 비닐봉지가 그의 부엌에서 발견된 봉지와 동일한 제품으로 확인되며 사건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했다. 범행의 진짜 동기, 집착, 좌절, 그리고 복수 판상진은 자백 과정에서 오랜 시간 억눌려 있었던 자신의 감정이 이번 사건의 동기로 작용했음을 토로했다.
그는 이은지가 자신의 마지막 기회였다고 반복해서 주장하며 그녀를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그녀와의 관계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무너질 때 제 안에서 모든 것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집착과 왜곡된 사고가 이성을 마비시키며 결국 그는 자신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폭력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사건이 남긴 교훈과 여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의 형태를 넘어 왜곡된 관계와 감정적 폭발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판상진의 범행은 한 사람의 삶을 넘어 두 가정을 파괴했으며 지역사회 전체에 두려움과 충격을 안겼다. 마을 주민들은 사건 이후 큰 분노와 동시에 슬픔에 빠졌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경찰과 법률 시스템이 개인 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촉진시켰다. 결론, 정의는 실현되다. 판상진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며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했으나 그의 죄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법원은 그의 죄질과 피해자들에게 가한 고통을 심각히 고려하여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이를 통해 사회는 다시 한번 인간의 감정과 관계의 어두운 측면을 돌아보게 되었고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경고음이 되었다. 사건의 끝, 그리고 남겨진 여운.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범죄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감정과 집착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판상진이 저지른 두 건의 잔혹한 살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며 법의 심판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사건이 남긴 충격과 교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마을에 드리운 암흑 사건이 발생한 작은 마을은 이번 비극을 통해 평온했던 일상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경험했다. 조용하고 평화롭던 마을은 잔혹한 범죄 현장이 되었고 이웃에 대한 신뢰는 깨졌다.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가 이렇게 끔찍한 행동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특히 판상진이 평범한 정육점 주인으로서 수년 동안 마을에서 살아왔다는 점은 사람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고 마을 곳곳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 있었다. 피해자들의 가족과 그 고통 이은지와 박예진의 가족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겪었다. 특히 박예진은 젊은 나이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중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으며 그녀의 가족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박예진의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날 기자들 앞에서 눈물로 말을 이어갔다. 누구도 이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딸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것뿐입니다. 이은지의 남편 김태식 역시 사랑했던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 말했다. 이은지는 모두에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잔인한 일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발언은 이번 사건이 단지 두 목숨을 앗아간 데 그치지 않고 남겨진 이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을 보여주었다. 법의 심판과 정의의 실현 판상진은 자신의 범행을 끝내 자백했고 법정에선 그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났다. 검찰은 그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잔혹한 살인이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관은 최후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고인의 행동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잔인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며 평온한 사회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법은 이와 같은 잔혹한 범죄에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의 사형 선고는 사람들에게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었으나 이 사건이 남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남긴 사회적 교훈. 이번 사건은 단순히 특정 범인의 악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교훈을 남겼다. 사람들의 감정 관리와 위험 신호 판상진의 사건은 감정적 폭발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억누른 분노와 왜곡된 집착은 결국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행동이 사전에 감지되고 중재될 수 있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도 크다. 지역사회 내 교류의 중요성. 조용했던 마을에서 판상진 개인의 문제와 고립이 충분히 관찰되고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만약 지역사회가 더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면 그의 불안정한 상태가 더 일찍 감지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법과 치안의 중요성. 이번 사건을 통해 범죄 예방과 긴급 상황에서의 경찰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더욱 철저하고 세심한 수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래를 위한 교훈. 이 사건은 단순히 비극적 결말로 끝나는 대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훈을 제공해야 한다. 범죄 예방, 인간관계의 중요성, 감정 조절의 필요성 등 이번 사건이 던진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몫이다. 박예진과 이은지의 목숨은 비록 잃었지만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가 이 사건에서 배우고 변화해야 한다. 또한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이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남긴 여운. 이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공동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판상진은 법에 의해 심판받았으나 그의 범행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깊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 간의 교감과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범죄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이번 사건을 통해 끊임없이